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 앞서 손 연구위원께서 스마트시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뭔지 정의해 주셨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친절하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왜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스마트시티를 저는 뭐 지금 세종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를 미래 상품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도시들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최근 50년간 신도시를 가장 많이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온 경험이 있고, 또 IT에 대한 인프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노력하면 정부와 그리고 학계와 연구계와 그다음에 기업이, 민간이 함께 힘을 합치면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팔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스마트시티를 미래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론을 위해서라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어떻게 이 미래 상품으로서 스마트시티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이제 여러 정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의 도시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IoT 센서를 이용해서 포착을 해서요, 디지털로 데이터화를 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의 인터넷으로 연결된 굉장히 큰 클라우드 위에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담은 거대한 플랫폼, 그걸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도시를 건설 토목 중심으로 바라봤거나, 아니면 UCT처럼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시를 이 관리 운영 체계 측면에서, 운영자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그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도시, 이것을 스마트시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많은 창조적 기회와 역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모여있을 때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인프라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도시가 위험하긴 하지만 창조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문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는 도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손 연구위원의 표현으로 빌어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도시는 제1, 2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제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명을, 혹은 그 이후의 문명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중심, 내연기관 중심의 도시 때문에 도시는 굉장히 심한 대기 오염, 미세먼지로 가득 차게 됐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들이 뿜어내는 그 수많은 과도한 에너지 또 문제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조닝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아주 깊은 번잡함, 교통 체증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70kg 정도 되는 사람 한 명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1톤이 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과 함께 잘 공생을 해야 될 인간이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더 나아가다가는 우리가 생태계 안에서 안전하게 잘 살기도 어렵고, 이 도시의 팽창이 지구 문명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도시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설문조사는 아주 일관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 안에 인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익명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서 행복감이 늘어나는데, 도시가 점점 커질수록 익명화가 되고요.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다음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몇 년 주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 대도시의 삶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5년 이상 어떤 도시에 살아야 그 도시가 익숙해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복감이 늘어나는데, 현대 도시는 그런 걸 채 만들 기회를 우리한테 못 주고 있는 거죠. 불평등과 양극화는 너무 심하고요. 범죄율은 아주 치솟고 있고, 사고와 재난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까 일과 삶의 불균형도 아주 심해졌고요. 도시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교육열, 또 경쟁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밤낮 없이 또 주입식 교육, 암기식, 한 줄 세우기 교육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시가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마트시티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게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 그 시티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같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도시는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돼 같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모호한 개념마저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유엔은 15개, 17개 정도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도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지속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어디에다가 얼마의 예산으로 해야 얼마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행복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타겟팅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도시들은 세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보다 행복지수가 현저히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런 행복마저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마저도 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제 지수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잘 만들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스마트시티가 테크노피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한다고, 그렇다면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크노피아가 아니라는 뜻은
그 도시가 스마트시티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자연적이고 인간다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는 보이지 않게 밑에 깔려 있고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도시의 외형은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사람들 휴먼 스케일로 낮춰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빅브라더가 되지 않으면서 그걸 없애면서 데이터를 모을까? 예. 도시에 공원이 많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밤에 공원은 우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공원이 많아서 좋지만 밤에는 우범 지역이 되지 않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그 안에 넣어서 안전한 공원을 만드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공원의 인프라는 잘 활용하면서도 밤에도 위험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욕망들. 공원이 많으면 좋겠다. 근데 밤에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다시 말하면 강남의 테헤란으로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뉴욕의 맨하탄이 아니라 브루클린 같은 서촌이나 북촌 같은 강북의 도시의 외형을 좀 더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탈중앙화인데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식경제 시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 차별 없이 접속할 수 있으면 지식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에 대한 굉장히 큰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정보에 의한 계급사회는 더욱 심화가 됐습니다. 정보는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력한 힘과 권력, 자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를 모으고 담고 있는 구글 같은 허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이 허브 스트럭처, 중앙에 집중화가 되어 있는 자본과 권력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권위가 중앙화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되더라도 암호화를 통해서 충분히 익명 처리가 가능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빅브라더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그래서 공유, 분산, 개방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너무 중앙화된 government 시스템을 갖지 않고 지방이 자치단체를, 그 지방 자치가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스마트시티는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그걸 위해서 기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철학하고도 굉장히 맞죠. 제4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의 세계와 온라인의 세계를 일치시켜서 이른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물질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들고, 시간은 느리고, 사람은 거기에 기여를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야 되고,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토지자본 노동이라는 경제 3요소가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필요한데, 사실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 세 개 모두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썼던 6,000년간 인간이 남긴 모든 활자 자료들은 이제 USB 카드 하나에 담길 수 있을 만큼 정보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거의 제로, 속도는 무한대, 시간은 거의 제로. 1기가를 처리하나 2기가를 처리하나 마지널 코스트는 거의 제로인데 1기가와 2기가가 만나서 만들게 되는 베네핏은 그저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마지널 베네핏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마지널 코스트 제로 경제학, 롱테일의 경제학이 저 윗단의 세계의 지배,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세계가 서로 일치하는 세상이 되니까 당연히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토마스 쿤이 말하는 scientific revolution.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협소한 의미에서 제조업의 IT 혁신으로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처럼 소사이어티 5.0이나 뭐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다 불러도 다 좋은데 결국은 그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점점 일치화가 되면서 굉장히 다른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의 20세기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도시를 빨리 구현해보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개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요, 각 지자체들이 현재 기존 도시의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오래된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스마트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그런 접근들을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자체장들께서 공약으로 많이 내세워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R&D 실증 도시가 있죠. 대구와 시흥처럼 기존의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테크들을 연구소나 대학들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의 서비스를 증진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대구와 시흥에 집중하고 있고요. 세종과 부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지역이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크기만한 한 83만 평 정도 되는 5-1 생활권의 국가 시범 도시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인프라가 지금 하나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점은 인프라부터 다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고 퍼스널 비클들을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고, 그리고 공유 기반 서비스들이 보편화되는 곳에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처럼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탈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처음부터 제대로 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게 국가 시범도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의 영역들을 나누었습니다. 모빌리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쇼핑 앤 컬처, 그다음 무엇보다도 헬스케어와 에듀케이션, 그리고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세종은 사실 정부종합청사가 모여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공무원 중심의 도시는 활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7가지 혁신 요소를 담은 철학과 비전을 작년에 저희가 세상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것들을 담아내서 이제 올해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고 인프라를 이제 새로 완전히 진짜 세상에 없는 도시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지금 상반기 때 마무리를 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짓고 만들어 운영할지에 관한 그런 플랜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새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구성도부터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리고 강조한 것처럼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데이터화하는 거,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요. 오늘 좀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좋은 플랫폼이 어떤 역할들을 했으면 좋을지가 논의되면 좋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모빌리티를 잘 운영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교통 신호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차가 많이 쓰지 않고도 도시를 잘 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도 잘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이것은 각 영역마다,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쇼핑 앤 컬처면 쇼핑 앤 컬처, 그 각 영역마다 플랫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그 플랫폼 안에서만 그 서비스를 쓰는 데만 활용하지 않고 굉장히 큰 플랫폼 위에 다시 또 데이터를 함께 얹어서 시너지를 내는 일도 일어나면 좋겠죠. 예를 들면 헬스케어 데이터와 모빌리티 데이터를 합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없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응급차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찾으려면 현재 교통 상황들을 잘 그 데이터가 있어야 훨씬 더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데이터와 헬스케어 데이터를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horizontal 인테그레이션,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시티들이 못하고 있는 시도들인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또 호주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티입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정말로 스마트시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IoT 센서가 많이 깔려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느냐?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도시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위에 얹어져서 관제, 모니터링 하고 있느냐?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스마트시티의 핵심 정의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세상에 나온 스마트시티 중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제대로 잘 시민들을 위해 쓰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직 정부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시 운영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야 될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 또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위에 얹어놓는 노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범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자 모범이 돼서 다른 도시에 전파하고 또 다른 도시들이 스마트시티가 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함께 모여서 디지타이즈를 해서 플랫폼을 잘 만들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이자 질문이고요. 지금은 현재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SAP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AWS라든가 그런 곳에 도시 운영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었고요. 지금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실 다른 지역의 도시 데이터들을 서로 잘 왔다 갔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에 좀 더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큐리티를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지금 이제 전체 사이즈는 사실 서울보다 큰데요. 그 중에 여의도 크기만한 5-1 저 위쪽에 그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네, 낮은 그런 산 구렁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에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고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한 1만 가구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뭐 시간도 다 됐으니까요.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아젠다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국가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작게나마 이곳에서 실험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다른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스테이크홀더들, 뭐 국토부에서 시작해서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고 LH가 시행을 하고 세종시 행복청이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민들이 사는 곳인데 시민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되나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고 그들은 한 번도 다른 데서 해본 적이 없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실험하지 마세요. 같은 목소리들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세종의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혹은 운영의 용이성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미래 상품화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현재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혁신, 지금 현재 규제들을 이 안에서만은 한번 바꿔서 시행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모두가 동의해요. 뭐 맨 위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규제 혁신 해야 된다에 모두가 동의하는데 굉장히 강론으로 들어가면 개별 공무원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나중에 정책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어렵습니다. 2년간, 4년간 정책 감사를 유예해 준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결국은 감사를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법적 근거를 다른 곳으로부터 요구하는데 다른 곳들도 해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떠넘기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단 측면까지 내려왔을 때 정자 규제 혁신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큰 틀에서 바라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 환경 얘기 뭐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그 가로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제가 규제 혁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차 실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도시의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그런 도시의 노하우가 세종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세종에서의 노하우를 그런 곳에서 또 여전히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실증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도시를 더 발전시키고 미래에 결국은 수출하고 우리 도시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듀테크 컴퍼니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에듀케이션, 교육의 혁신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고 수능 입시 준비, 암기식
주입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의 에듀테크 환경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들과 교차 실증의 교류도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체계를 도시가 운영해야 되고 이걸 확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노력들이 어떻게 스마트시티라는 도시를 개발하는 사람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런 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특별한 가버넌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고 활용하는 그런 도시 운영에 여력도 없고 역량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그거를 잘 확충해주는 노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새로운 모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공무원의 영역, 공공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회사를 차리고 운영해서 그 회사가 도시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SPC는 그 도시가 잘 운영되고 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가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민간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는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수주 사업이 됩니다. 이거 깔아달라고 했지? 깔아주고 끝. 그리고 나가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시스템을 들고만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잘 하려고 들어오는 회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토목 건설사들은 와서 개발을 하느라 큰 돈을 벌어가는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20년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하면 어떤 회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사 이익과 이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의 이익을 좀 보장해주고 나눠주고 공공이 그걸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민간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 이 도시 운영의 경험들을 가져가도록 시작하는 것, 그게 국가시범도시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민간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 드릴까 노력은 하되 또 민간으로부터도 그런 순수한 그런 함께 뭔가를 운영하고 만들어 보자는 또 그런 의지를 요구 부탁드리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하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결국은 이게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혹은 뭐 과기정통부가 주관이 돼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도시 운영이라는 건 하나의 부처가 주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어떤 그 범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 위에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기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올인하면서 범부처 간의 갈등도 또 협력도 이끌어내고 갈등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부처 간 벽들이 높아서 만들어내는 사일로 이펙트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